자, 이번 시간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란이죠. 군란은 군인이 일으킨 거죠. 이게 중요한 군인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밀란보다 훨씬 위험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파워가 센 거죠. 자, 그러면 이 군인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래서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이 군인이고 이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럼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 도시에 사는 노동자인 군인들이 이때 어땠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일본으로 대량으로 이때 쌀들이 유출되게 돼요. 그러면서 쌀값이 상승하고요. 여기에 흉년까지 겹쳐서 쌀이 부족해져서 쌀값이 더 상승하게 돼요. 근데 노동자들은 뭘 사먹고 살아야 돼요? 쌀을 사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때 또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조선 후기는 5군영이거든요. 5군영을 당시에 2군영으로 줄이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별기군이죠. 그러니까 5군영을 2군영을 줄일 때 당연히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하고 2군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좋은 옷, 좋은 무기는 신식군대한테 다 주고 구식군대는 월급마저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식군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아, 우리도 옛날에 먼저 쫓겨났던 사람들처럼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쌀값은 올랐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몇 달치를 못 받냐면 13달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월급을 좀 달라 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3달치를 못 받아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달치를 주게 되는데 이 한 달치마저도 반이 모래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게 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군데들 열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또 책임자에게 이거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90군대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식군대보다 차별을 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90군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쌀이 유출되었고 그럼 일본과 조약은 누가 맺었냐? 민씨정권이 맺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씨정권이 이끌고 있는 개화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90군대 뒤에 위정척사파가 따르게 되고 그 위정척사파를 이용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 번 더 재집권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모군란은 90군대에 대한 차별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도가 90군대 대 신식군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편 더 들어가 보면 개화파 대 위정척사파, 좀 더 들어가면 민씨 세력 대 흥선대원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흥선대원군하고 90군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쪽에서 야,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맺고 일본의 교관이 와서 신식군대를 가리키지 않았냐. 그래서 일본의 공사관을 먼저 습격합니다. 그 다음 어디를 가냐. 이거 일본 누가 끌어들였냐. 민씨가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민씨가 있는 어디를 가자. 궁궐을 가자 해서 궁궐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 거죠. 궁궐 가보니까 이미 민씨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자, 흥선대원군 재집권하고 90군대 보고 이제 너희 가라. 이제 가라. 근데 사실 90군대가 이때 안 가요. 명성황후 시친을 보기 전까지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안 가요.
안 가서 흥선대원군이 이때 명성황후 장례식을 가짜로 치러버릴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좀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민씨 정권,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그 당시 도망을 가서 뭘 하고 있었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군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사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문제가 터졌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함으로 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외세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어쨌든 청군이 와서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가버리고요. 90군대를 이제 진압함으로써 이모군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90군대 대 신실군대 싸움, 계아파 대 위정척사파의 싸움, 민씨 세력 대 흥선대원군의 싸움이고 여기서 사실은 누가 이긴 거예요? 민씨가 이긴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이긴 거다? 청의 도움으로 이긴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민씨 정권과 이후에 이전한 민씨 정권은 다른 정권을 한 거죠. 청의 간섭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청나라는 사실은 그 전부터 조선을 속국으로 다른 나라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이때 조선을 뭘 파견하냐?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사람 막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자문, 조언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젠푸조약을 맺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에요. 조선과 일본이 맺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공사관도 불타고 교관도 죽고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공사관이 이렇게 불타고 교관이 죽을 것처럼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공사관을 경비할 수 있는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청군 들어와 있죠. 일본의 군대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안에 외국 군대가 2개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한반도 내에서 외국 군대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청 상륜 수록 무역 장정을 맺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곱하기 5 해도 돼요. 여기 곱하기 5.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즉 식민지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영사재판부에 들어가는 불평등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내륙통상. 그러니까 즉 청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그 양화진과 같은 서울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사재판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이 거류지에만 적용이 되었어요. 물론 이후에 거류지 구역이 조금씩 넓어지긴 하지만 내륙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취해법권이 그런 내륙통상이 되면서 취해법권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내륙까지 취해법권지대가 되는 거죠. 조선으로서는 대단한 어떤 외세 침략을 받게 되었다. 침범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결과 3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두 번째, 젠푸조약을 맺었다. 배상금 지급하고 공사관, 경비로서 군대 주둔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을 맺어서 영사재판권과 내륙통상이 인정받았다. 자, 마지막 이제 계아파 분화입니다. 어쨌든 간 이모군란은 계아파가 승리한 거예요. 계아파가 승리했어요. 승리를 했지만 누구의 도움을 승리를 한 거냐? 청나라의 도움을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와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청나라가 원하는 정도의 개혁만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민씨 정권을 중심으로 한 온건 계아파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빨리 청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본처럼 빨리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급진계아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건계아파의 모델은 청나라고요. 급진계아파의 모델은 일본이 됩니다. 온건계아파는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있었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들이 냈었던 건 뭐냐? 동도석이요. 자, 도는 어디 걸 가져오고 동쪽에 걸 갖고 오고
기술을 어디 걸 가져오자? 서쪽의 거. 즉 다시 얘기하자면 동도, 그러니까 우리의 도, 동쪽의 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거. 우리의 도죠. 이거 성리학. 성리학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자. 즉 산업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는 하되 민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자 하는 게 바로 동도석입니다. 급진파는 뭐나 했냐? 기본적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이에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이고요. 이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문명개화입니다. 문명개화. 이게 뭐냐면요. 서양이 자신들의 시빌리제이션, 문명국이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외한 지역들을 미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개국을 문명화시키는 거, 미개국을 문명화시키는 과정, 보통 근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일본이 이제 먼저 문을 열고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서양이 자기들을 문명국가라 하고 다른 국가를 미개국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미개국을 문명화시킨다, 즉 근대화시켜준다는 이유로 미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럼 우리는 빨리 뭐가 되어서 문명국이 돼야지만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 우린 빨리 문명국이 돼야지만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린 빨리 뭐가 되자. 문명국이 되자 해서 우리가 빨리 문명국으로 가자 하는 문명개화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즉 문명개화는 근대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미개국에서 문명국으로 가는 과정, 빨리 우리가 미개국에서 문명국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미개국인 청과 조선을 식민지로 삼자 라고 하는 게 사실 일본이 주장하는 문명개화예요. 이걸 급진파가 받아들인 이유는 조선도 미개국에서 빨리 뭐로 가자? 문명국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도석의 성리학적 질서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적 요소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 같은 거 있죠. 또 폐지하고 동시에 모두 이루자. 산업화도 조금 이루자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문명개화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문명개화예요. 문명개화 다시 미개국이 뭐가 되는 것? 문명국이 되는 걸 문명개화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민주화적 요소, 신분제도 폐지하고자,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자. 그러니까 동도서기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으로 서양을 닮아가자 하는 사상인 거죠.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논리가 돼요. 우리가 조선을 침략하는 이유는 조선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다. 문명개화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씩 선생님하고 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